사건 대장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폭행과 마약,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 한 10개에 이르는 혐의인데요.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예, 범죄 백과사전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폭행, 강요, 동물 학대, 또 대마초 이런 문제는 박상규 기자가 취재한 결과고요. 예, 예. 그런데 성폭행은 취재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확인을 한 거는 맞고요. 다만 그 피해자가 이게 더 이상 이야기 확대되는 것은 좀 2차 가해 위험이 있어서 언급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진술은 다 받았겠네요, 경찰이. 경찰 수사는 끝난 걸로. 예. 네, 성폭행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약 문제인데요. 일단은 대마초는 본인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인정했는데 교수님. 네. 이 대마초를 지금 박상규 기자 취재에 의하면은 본인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함께 피웠다는 거거든요. 네. 왜 강요를 했을까요? 피우기 싫은 사람들한테? 글쎄 지금 많은 불법 행위를 강요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 비밀 유지가 꼭 필요했던 이제 어떤 불법 행위를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어떻게 보면 대마초를 이제 2번 정도는 틀림없이 지금 홍천 연수원이라는 데서 직원 7, 8명이랑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7, 8명이 상당히 이제 나름 그 조직 내에서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설, 발설의 위험성 같은 걸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주 대놓고 이제 대마초를 피우면 마약을 했다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 비밀 누설의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양 회장은 대마초만 인정했죠. 그런데 지금 박 기자는 대마초 이외에 약물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고. 예, 예. 그 대마초 이외에 다른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사기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또 다른 약물을 같이 하자라고 강요받았다는 가까운 지인도 있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양 회장이 그 대마초를 비롯해서 다양한 약물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예. 경찰이 소변 검사를 당연히 했을 테고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모발 검사는 얼마 전까지 했던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마약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지금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달에 머리카락이 1cm 정도 길대요. 근데 이제 머리가 지금 짧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길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추출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가 안 나오면은 다른 약물은 처벌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그 교도소 친구라든가 옛날에 수감됐을 때 그 마약 루트와 비자금 사용 출처를 좀 명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양 회장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대마초 흡연 혐의나 또 동영상이 공개된 폭행이나 강요, 동물학대 이런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징역이 길게 나올 수 있는 혐의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성폭력 처벌법이나 또는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이게 사실은 지금 양형 기준이 2018년도에 높아져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추정컨대 적어도 30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10억에서 5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까지 징역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 나올 만한 혐의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작은 동물학대, 총포, 폭행 이런 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방금 30억 이런 횡령 혐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경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이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했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비자금 한 70억 원을 조성했다고요? 그 불법 음란물로만 한 약 70억 원 정도를 벌었다는 게 경찰의 이제 수사 결과인데요. 이 수익금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저희 취재진을 비롯해서 경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헤비 업로드를 관리하거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전직 그 계열사 대표였습니다. 그 직접 대포폰이라든가 장비를 주면서 일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직접 또 그 헤비 업로드를 올리는 불법 영상을 올리는 조직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헤비 업로드를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그렇죠. 사실은 걸러줘야 되는데 양 회장이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부추겼다는 거죠. 예,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일이죠. 이것들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게 자신들이 관리를 하고 디지털 장애업체, 리벤지 포로나 이런 걸 지우는 업체도 또 본인이 운영했다고요? 그런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필터링 업체를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 경찰 주장에 따르면,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방조했다라는 어떠한 그 성범죄 유통, 영상 유통을 방조한 혐의도 경찰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것을 올리게 해서 그걸로 유저들이 다운받으면 돈을 벌고 그쵸. 피해자들이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주면서 또 돈을 벌고 네. 어떻게 그걸 지금 이제 삭제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초기 비용 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들고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또 그게 업로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뭐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삭제하다 결국은 이제 자살한 사람들까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입증을 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부도덕하게 돈을 벌어서 로봇 산업에 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범죄 영상에서 번 돈, 그리고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번 돈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뭐 그 콘텐츠 유통을 통해 가지고 번 돈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좀 탈세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그 다른 계열사에서 번 수익금을 그쪽으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데 썼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경찰도 그 부분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이 자세하게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봇 산업은 잘 됐습니까? 아이고 잘 안 되고 직원들조차도 그것은 그냥 양 회장이 200억짜리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양 회장은 그동안 뭐 최초로 자기가 로봇이 자기 힘으로 걷는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해요. 크레인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매달려 있고 왜 또 못 걷게 하냐면 괜히 걷게 하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제 못 일어선다고 그래서 절대로 혼자 못 걷게 한답니다. 그런데 뭐 외국에서 와서 인터뷰한 장면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러던데요. 그럼요.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 그 불법 영상물, 일명 그 성범죄 영상 등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좀 막대한 돈을 번 다음에 이제 자기는 뭐 IT 기업과 뭐 첨단 산업 하는 뭐 기업인 그런 식으로 신분 세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로 돈 벌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신분 세탁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경찰 조사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박 기자는 계속 이거 추적하는 겁니까? 네, 그럼요. 이제 검찰이 현재 이 사건을 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돈의 흐름, 특히 비자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놀라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가 그 취재한 자료 같은 것을 그 경찰들이 보고 박수를 쳤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극찬을 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 개요를 우리 박 기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 친구들 한 3, 4명한테 그 일명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는 가정의 좀 아이죠. 그 아이가 좀 옥상에서 수차례 집단 폭행을 겪은 뒤에 그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자살인지 아니면 구타한 학생들에 의한 타살인지 그 부분이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뭐 그 안타깝게 사망한 학생의 점퍼를 가해자로 몰린 가해자 입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폭행하고 어쨌든 아파트 밑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으로 사망한 다음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폭행을 피하다가 떨어졌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량이 또 많이 달라지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떨어지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리고는 그 사망이 폭행을 하던 와중에 뭐 충분히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인명 피해였다. 그러면은 살인의 고의,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까지가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놓고 이제 또다시 다투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경찰에 의해서 지금 뭐 일단은 1차적인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뭐 상해로 인해서 결국 한 결과 사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뭐 정밀 부검을 다시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해치사 쪽으로 지금 죄명이 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죠. 상해치사라고 하면 이 사망한 학생이 폭행을 피하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치사가 된 거죠. 상해의 결과. 예. 네. 그런데 그 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폭행이 이때만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왕따를 당해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꽤 오랜 시간 이 학생이 고통을 좀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은 지금 이제 뭐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학생으로 지금 그 알려져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소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외관상의 특이성 때문에 학교에서 뭐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제 폭행 피해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가해자들만 폭행을 한 것인지 폭행 가해자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학생들에 의해서도 사건 바로 직전에도 폭행을 당해서 출혈이 있을 정도의 심각한 이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뭐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청취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처음에 폭행 당하고 이랬을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왜 못 청했을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 폭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하는 친구들은 또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마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 또래 관계가 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터득을 하는 결과 결국에는 이제 알리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지금 뭐 상당 부분 뭐 출혈이 있을 만한 폭력이 지속이 돼 왔고 더군다나 이제 점퍼를 서로 이제 뭐 뺏기고 막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그날만 있었던 폭력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 패딩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구속 적부심하면서 사망한 학생이 패딩을 입고 나타났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죄의식 측면에서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현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내가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고 그냥 빌려 서로 맞교환해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설령 맞교환해서 입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내지는 아이들 문화상 그게 지금 이렇게 누군가는 두고 있는데 학생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일이었죠. 그 자체가. 예. 저 학생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예.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했다. 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뉴스를 보고 우리 아들 건데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 사이, 그러니까 중학생들 사이에서 겨울이 되면 겨울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싼 패딩 점퍼 비용이 꽤 되잖아요. 예. 그걸 놓고서는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집단 폭행을 해서 약자에게서 뭐 이렇게 값 나가는 물건들을 뺏고 그 안에는 이제 패딩 점퍼들이 포함되고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폭행을 해서 지금 이 옷을 입고 나간 그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마도 자신들이 한 행위의 성과물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별로 문제의식 없이 내가 얻은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이런 종류의 인식이 있는 거죠. 예. 그 패딩이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해자들이 다른 학생들이죠. 그 패딩을 입은 학생 말고 경찰 진술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학생이 사망한 학생의 패딩을 뺏은 게 맞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공동 정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진술을 서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맞춰가지고 피해 학생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따라 올라가가지고 뭐 자살을 말렸으나 결국은 뛰어내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에서 폭행 흔적들이 발견되자 지금 이제 폭행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상당 부분 이제 뭐 비행력이 진전된 아이들의 이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여러 개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박 기자도 그 취재하면서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건 많이 접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왕따, 학교 폭력. 그 학생 피해를 겪은 학생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외부 어른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교사, 부모님들한테 자기 피해 사실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피해 사실 말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포심에 시달려 있고 또 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또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여러 가족들에게도 전이되는 일이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을지 좀 사회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기자 말처럼 뭐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예. 아직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잔혹해지고 있죠. 현재 더욱더 좀 무서워지고 잔혹해지고 있고 어른들의 범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큰 충격입니다. 예. 교수님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였다. 네. 그게 왕따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걸 그냥 소년범죄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종의 이제 그런 뭐 그 취약한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범죄로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혐오범죄 방지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없지만 외국 같으면 이게 충분히 혐오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인종차별로 취급되면 굉장히 중형이 언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사회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뭐 이 친구들은 이미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는 뭐 형사처벌 중에서 이제 교도소를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서 충분히 엄벌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 형사처벌 만 14세까지입니까? 어떻게 만 되죠? 14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낮추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13세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건 1년에 발생하는 사건은 100건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건의 이 심각성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뭐 몇십 건 더 형사처벌한다고 이 대세가 바뀌겠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문화의 문제입니다. 학교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한두 명을 엄벌한다고 전반적으로 갑자기 모든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좀 더 이제 그 뭐 이런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이제 보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은 뭐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관계 당국 또 수사 당국 학교 또 선생님들이 또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네.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 사건도 가해자의 부모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겠죠. 나이가 이제 기껏해야 14살, 15살 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잘 보호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가정 내에서 일단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